때는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도 그 여자 얼굴이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30대 초반,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꽤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혼자 지내던 친구놈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의 취미는 여행이었는데 일반 여행은 아니고 최소한의 돈만 가지고 떠나는 일종의 무전여행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여튼 고생을 즐기는 독특한 취미 때문에 그런 건지 둘 다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났고 5년 전 여름 친구와 여행을 하다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되었죠. 친구와 갔던 여행지는 전남 신안군에 위치하는 홍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서 관광객이 꽤 많이 다녀가는 곳이죠. 친구와 저는 용산역에서 만나 KTX를 타고 목포로 출발했습니다. 대략 3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리였고 목포역에 도착하고 나서 20분 정도 더 걸어가면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이 나오게 되죠.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홍도까지는 2시간 30분이 걸리는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홍도까지 갈 수 있는 배편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울에서 일찍 출발한 탓인지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죠. 그렇게 신안군에 있는 홍도에 도착했고 구석진 곳에 야영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어르신이 다가와서 홍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이라서 야영은 불가능하고 근처에 민박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아쉽지만 어르신 말씀을 듣고 하는 수 없이 근처 민박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성수기 탓도 있겠지만 다들 패키지 여행으로 숙박을 하다 보니 비어있는 민박집을 찾기가 힘들었죠. 친구와 저는 민박집을 찾다가 지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고는 어떻게 아셨는지 민박집을 찾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민박집을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집인데 빈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아주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죠.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고 대문 없이 갈색 벽돌로 지어진 아담한 2층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벌써 6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친구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편하게 놀다 가기로 계획을 변경했죠. 그리고 저녁을 먹으려고 집을 나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어디 가냐고 물으시더군요.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말씀드리니까 바다 근처 횟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친구와 횟집에서 소주 한잔하고 9시가 다 돼서 횟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숙소로 가려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때 환하게 켜져 있는 간판 하나를 보았는데 해변 나이트클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에 나이트클럽을 좋아하진 않는데 모처럼 여행도 왔고 술도 한잔했겠다. 친구와 저는 자연스럽게 그리로 들어갔죠. 규모가 큰 나이트클럽은 아니고 일반 술집 같은 분위기에 양옆으로 테이블 그리고 조그만 스테이지가 있는 그런 곳이었죠. 음악을 들어보니 7080 분위기로 보이길래 제가 나가자고 하니까 친구는 조금만 놀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맥주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친구와 저를 보고는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4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여성이고 빨간색 호피 무늬 옷을 입고 있었죠. 그 여자가 하는 말이 혼자 홍도에 여행을 왔는데 심심하다고 술이나 한잔 하자는 겁니다. 나이가 적어도 10살 이상은 많아 보이는데 좀 당황스러웠죠. 그때 친구가 저와 상의도 없이 술 한잔 하자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제 친구 그리고 그 여자분과 3명이서 술을 먹게 됐죠. 얼마나 마신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좀 취한 것 같아 보여서 그만 마시라고 하니까 나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만 마신다고 하니까 친구는 여자와 둘이서 한잔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 여자도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면서 친구와 둘이 있고 싶은지 먼저 가라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서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알겠다고 하고 숙소로 들어왔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그날 새벽 미친 듯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자다 깨서 전화를 받았더니 친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말을 더듬고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였죠.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쯤 친구와 그 여자는 바다 근처에 앉아서 맥주를 한잔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 여자는 맥주를 마시고 나서 모텔에 가서 쉬자고 이야기했고 모텔로 향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모텔을 들어가지 않고 으슥한 곳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비싸다고 자주 가는 단골 모텔이 있다고 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명 그 여자는 여행을 왔다고 했는데 자주 가는 단골 모텔이 있다니까 뭔가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화장실이 급하다고 핑계를 대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관을 가리키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더군요. 친구는 제가 있는 숙소로 오기 위해서 길을 찾았지만 어둡기도 하고 초행길이라 한참 그 자리에서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급하게 몸을 숨기게 되었다고 했죠. 멀리서 호피 무늬 옷을 입은 여자와 남자 2명이 같이 걸어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소름이 끼치는 사실은 그 여자가 했던 말이었는데 작업 끝났는데 놓쳤다면서 짜증난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은 친구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죠.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제게 전화했고 날 밝으면 숙소로 갈 거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서 통화를 종료했죠. 아침이 돼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친구가 들어오더군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친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어제 별일 없었냐고 물으시길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으니까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음에 놀러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와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주인 아주머니와 호피무늬 여자가 같은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친구가 그 여자를 따라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그리고 혼자 숙소에 남아있던 저도 위험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섬뜩한 경험이었습니다. 때는 3년 전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겪은 일입니다.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 필리핀으로 나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필리핀에서 관광을 하던 도중 저와 가장 친했던 여자친구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죠. 지금부터 여자친구의 이름을 지혜라고 부르겠습니다. 지혜는 대학교 1학년 때 친해진 친구인데 2학년 1학기를 휴학하고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었죠. 마침 카톡을 주고받다가 필리핀에 온 김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몇 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지냈던지라 저에게 알아두면 유용한 현지 사정과 가성비 좋은 맛집 등을 알려주었죠.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건 필리핀 치안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지혜는 안전한 관광지 위주로만 살아서 민생 치안이 정확히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관광지를 벗어나게 되면 치안이 매우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현지인들 말고 필리핀의 열악한 치안을 노리고 들어온 한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나 필리핀도 엄연히 사람 사는 곳이고 관광에서 나름 강대국이라 아마도 사람 많은 곳 위주로 돌아다니면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혜도 필리핀에 온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고 여가를 보는 경험은 별로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와 같이 필리핀 관광을 하기로 하고 다음날 해수욕장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필리핀은 예쁘면서도 사람 없는 해수욕장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사람 많은 건 질색이었던지라 현지 사이트를 검색하여 사람이 없으면서도 가성비 좋은 인근 해수욕장을 찾아냈고 지혜와 함께 거기서 해수욕을 즐겼죠.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흘렀을 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국어가 들려오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니까 남자 한 명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온갖 음담패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부분이나 말투라던가 누가 봐도 한국인이었고 나이는 30대 정도, 머리에 왁스를 잔뜩 바른 문신을 한 남자였죠. 그 남자는 내가 어느 여자랑 잡았다, 누구를 어떻게 때렸다, 상당히 불량스러운 말을 하면서 걸어가더군요. 그 남자는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지혜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저와 지혜가 있는 근처까지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지혜를 지나치면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 남자를 쳐다보며 화를 냈고 그 남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정색을 하며 지혜에게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외모가 예뻐서 한마디 한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점차 험악해지는 상황이라 제가 나서게 됐고 그 남자는 저와 기싸움이라도 하는 듯 저를 노려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만만해 보이면 더 무시하는 부류라서 먼저 그 남자에게 한마디 했죠. 아저씨, 허세 부리지 마세요. 제 말에 그 남자는 분노가 폭발했는지 저에게 주먹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레슬링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힘으로는 밀리지 않았죠. 그 남자의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몸을 붙잡고 남자를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저에게 제압당하고 말았죠. 그렇게 강한 척을 하던 그 남자는 급격하게 비굴해지더라고요. 저와 지혜에게 존댓말로 사과까지 했으니까요. 그 급격한 태도 변화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다행히 싸움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해변을 곧장 빠져나와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별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으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겠구나 싶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식당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는데 지혜가 갑자기 저를 붙잡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지혜는 뒤를 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봤는데 정말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서 있었는데 깊게 눌러쓴 모자 때문에 그 남자의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고 실루엣과 체격은 아까 해변에서 시비가 붙은 그 남자와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저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군요.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좋았던 지혜는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며 곧장 제 팔을 잡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정신 나간 듯 달리다가 주변에 사람들과 차들이 나타나자 그제서야 멈추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숨을 몰아쉬더니 제 팔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남자가 꺼내려고 한 게 권총이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식은 땀이 정말 온몸에 나더라고요. 결국 현지 경찰이 수사했지만
근방엔 CCTV가 하나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수사는 그걸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해변에서 본 그 남자, 그리고 총을 꺼내려던 그 남자와 같은 인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어서 잠깐 조사받고 바로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필리핀에는 불법 총기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불법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한국처럼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 부패도 심하다고 했죠. 한국인들이 필리핀에서 범죄를 당하는 빈도가 타 외국에 비해 압도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필리핀도 관광지는 안전한 편이고 친절한 사람들도 많지만 확실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일이었죠. 아마 그곳에 두 번 다시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실루엣은 누구이며 정말 우리가 본 그 남자가 맞는 건지 아니면 지나가는 강도였을까요? 필리핀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저와 지혜는 많이 가까워졌고 친한 친구에서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지혜와 만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쯤 겪었던 실화입니다. 만약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20대 시절 중국에서 정말 무서운 일을 겪게 됐죠.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근에는 인식이 정말 안 좋아졌지만 10년 전에는 지금만큼은 아니었죠. 그 당시 저는 중국 연태시에 위치하는 루동대학교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중국어 교육 학과가 있어 중국어 강사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렇게 중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됐고 첫 방학을 맞게 됩니다. 학교 방학을 맞아 유학생 친구 수진이와 현지에 사는 중국인 웨이라는 친구, 이렇게 3명이서 2박 3일 여행을 가게 됐죠. 여행지는 중국 산장이었는데 한반도의 수배가 되는 큰 지역입니다. 이곳은 전체적인 평균 소득도 낮은 편이기에 중국 내에서 아주 가난한 지역으로 뽑히죠. 한국으로 따지면 시골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길 선택했던 이유는 학생 신분에 돈이 없다기보다 사람이 북적한 도시보다는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곳을 찾아 결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중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해 숙소를 잡고 웨이가 운전을 해서 저와 수진이는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죠. 늦은 밤 여자 3명이서 숙소에서 한잔하고 있는데 갑자기 웨이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신장이란 지역에 대해 설명을 해주더군요. 신장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직까지 전통 문화가 남아있어 사람들이 칼을 차고 다닌다고 했죠. 참고로 이곳 주민과 싸움이 나게 되면 정말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 그 말이 사실이냐고 왜 이제서야 말을 해주냐고 하니까 웨이가 웃으면서 여기는 외곽지대가 아니라서 괜찮아. 안전한 곳만 다닐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섬뜩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뭐 그때는 우리가 조심하면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날 밤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들은 경치 구경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죠. 끝없이 펼쳐진 도로와 양쪽으로 산이 둘러싸인 길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한참 길을 달리다 차에 문제가 있는지 웨이가 차를 세우더라고요. 타이어 펑크가 나버렸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까 웨이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트렁크 안에 임시 타이어가 있는데 그걸 좀 꺼내달라고 했고 수진이와 저는 타이어를 꺼내 웨이에게 건넸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듯 웨이는 능숙하게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서 곧장 숙소가 있는 쪽으로 향했죠. 그게 임시 타이어라 계속 쓰진 못하고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숙소 근방에서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었고
큰 사고 없이 이 정도로 일이 마무리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이어 교체를 하고 웨이가 나오는데 뭔가 불만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수리비를 불러 주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말이었죠. 웨이는 투덜대면서 숙소까지 운전을 했고 사건은 그날 밤에 터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탓인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웨이가 말하더라고요. 마지막 밤인데 그냥 잘 거야? 저도 그냥 자기에는 뭔가 아쉽기도 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결국 3명이서 술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 숙소에 남아 청소를 하기로 했고 수진이와 웨이는 밖으로 나가 술과 먹을 거리를 사온다고 했죠. 그렇게 청소를 마무리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건 수진이 전화했는데 웨이가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이라고 울먹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근처에 큰 병원이 없어 신장 지역에서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우르무치까지 오게 됐다고 했죠.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와 주차된 차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원래 둘 다 차에 치일 뻔했는데 웨이가 수진이를 밀어 웨이만 다치게 된 거죠. 좀 이상했던 사실은 수진이가 옆에서 봤을 때 자동차 앞부분과 살짝 접촉을 한 것 같아 보였는데 사고를 냈던 운전자가 급하게 내리더니 웨이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병원에서 급히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웨이 어머니와 통화 후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와 통화를 끝내고 짐을 싼 뒤 웨이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제가 도착할 때쯤 친구는 수술을 끝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고 다음날 아침 웨이 어머니는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표정이 좋지 않으셨죠. 현재 웨이 상태가 위독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웨이 어머니는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해야겠다고 말했고 저희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숙사로 돌아갔죠. 그 후로 병문안을 갔지만 웨이는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무렵 기적이 일어났고 웨이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고 회복을 했죠. 하지만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웨이는 퇴원을 하고 평소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전과 다르게 몸이 점점 붓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고 후유증이라 생각했지만 웨이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찾아가 의사에게 물었더니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정밀 검사를 하던 도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그건 웨이의 몸에서 신장 2개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수술을 받았던 우르무치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 물었더니 사고로 신장이 손상돼 떼어냈다고 해명을 했다고 했죠.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떼어낸 신장을 당장 보여달라고 하니까 인체 부산물이라 이미 소각 처리됐을 거라고 하더군요. 웨이는 수상함을 느껴 신고를 했고 조사 후 나온 결과는 너무 섬뜩했죠. 공안 당국은 병원에서 환자 몰래 신장을 떼어 장기 밀매했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와 병원 관계자는 같은 조직이라 예상했고 웨이가 사고를 당한 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수진이가 기억이 흐려 정확하진 않지만 사고를 냈던 운전자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자동차 정비를 하러 들렀던 숙소 근처 타이어 가게 주인과 외모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죠. 결국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찾지 못했고 병원은 과실을 인정해 웨이는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숙소 근처가 아니면 돌아다니지 않았죠.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제서야 뭔가 안심이 되더군요. 가끔 웨이와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현재는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라 2번 다시 중국은 가지 못할 것 같네요. 장기 밀매라는 게 영화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걸 보고 나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요즘도 이런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은밀한 거래를 하는 조직들은 분명 존재하니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자입니다. 종합 격투기 선수로서 활동했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로 건너가 그곳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라는 개발이 덜 된 나라를 시장으로 삼는 나름의 사업 전략이었죠. 당시에 저는 사업을 하며 방글라데시 현지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마야라는 애칭으로 불렀고, 마야는 저보다 3살가량 어렸는데 얼굴이 정말로 예뻐서 처음 봤을 때 한 번에 반했던 기억이 나네요. 마야는 성인이 되고 나서 엄격한 이슬람 집안에서 겨우 허락을 받고 대학을 다니며 간신히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저와 마야는 서로가 첫 연인 사이라 매우 큰 의미가 있었지만, 마야는 자기가 외국인이랑 첫 연애를 시작한 걸 들키게 되면 아마 집에서 쫓겨나거나 죽을 거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참고로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권 국가로 이 중에서 이슬람 극단주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고, 마야의 집안도 이러한 서양을 제법 가지고 있었죠. 이슬람 극단주의는 이슬람을 내세워 인간의 보편 가치인 민주주의나 자유를 반대하고 억압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일단 방글라데시 자체가 집안의 명예를 지킨다는 이유로 딸이나 친척 또는 아내를 죽이는 명예살인이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였죠. 아무튼 저는 마야랑 연애를 시작했고, 그렇게 1년이 되었을 때 서로 약혼 얘기도 할 만큼 무척 가까워졌지만, 당연히 마야네 집안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야네 집안은 지역에서 영향력이 좀 있는 집안이었는데 연애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거기다 오래전에 명예살인이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마야는 오빠랑 동생이 있었는데 위아래 형제 자매들은 물론이고 부모와도 사이가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마야가 해준 이야기인데, 답답하게 히잡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하냐며 부모님께 따졌을 때는 온몸에 멍이 들 만큼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고 몇 시간 동안 방에 갇힌 적도 있다고 했죠. 이슬람 자체가 악은 아니고, 제가 만난 이슬람교 중에도 정말 착하고 인권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러한 이슬람 극단주의만큼은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시작된 그날은 상당히 후덥지근한 날이었죠. 당시 저는 마야랑 제가 살던 집에서 사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누가 왔나 싶어 옷을 대충 입은 뒤 밖으로 나가봤죠. 밖으로 나가보니 웬 중년 남자 하나와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젊은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가 당신 집에 이렇게 생긴 여자 있냐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사진 속 여자는 마야였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정보가 새어나갔다며 한탄했습니다. 제 표정을 바라보던 중년 남자가 대뜸 화를 내더니 자기 딸한테 뭔 짓 한 거냐며 당장 경찰 불러서 감옥에 넣어버린다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뭔가 제대로 꼬임을 직감한 상황에서 갑자기 제 등 뒤로 마야가 나타났습니다. 마야는 급하게 옷을 입고 나와 헐렁한 반팔티에 실내에서 입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걸 본 2명의 남자들이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마야를 보고 지금 내가 뭘 본 거냐, 너 옷이 그게 뭐냐, 외간 남자랑 허락도 없이 한 집에 있다니 정신 나간 거냐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야는 자기 연인이랑 사랑을 할 뿐이고 실내에서 편한 옷을 입을 뿐이라며 반박을 했고, 그러자 그들 중 한 남자가 마야를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하더군요. 결국 제가 주먹을 잡고 제지를 하고서야 그 둘은 물러났고, 그들은 물러나면서도 저희 둘을 중얼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제대로 각오하라는 눈빛이더군요. 대체 어떻게 마야와 제가 만나는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연애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어디로 샌 듯 보였습니다. 제 집 주소를 이미 알고 있는 게 분명했고, 나름 미니멀리스트였던 저는 짐도 별로 없었기에 마야가 알아놓은 다른 아파트로 거처를 서둘러 옮겼죠. 그렇게 한 달간은 큰일은 없었습니다. 마야가 더 이상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는 걸 제외하면 일상에 큰 변화는 없었죠. 그날 마야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밖으로 나가 식료품을 좀 사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 웬 보통 체격의 중년 남자 하나가 제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그 남자는 잠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마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에 마애가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남자는 마애가 보여준 사진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남자가 들고 있는 물건이었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비커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극도로 엄습한 저는 곧장 계단 아래 숨어 조용히 마야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바깥 상황을 설명했더니 마야는 오히려 알고 있었다는 듯 집으로 절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남자 누구냐고 물었더니 마야는 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밖을 보고서 말을 하더군요. 누군가 사람을 시켜 저와 마야를 향해 염산 테러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염산 테러는 인도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지에서 자주 일어나는 테러인데 이곳에선 염산이 구하기도 쉬워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청원을 거부한 사람이나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저질러지는 악질 테러였죠. 남자가 들고 있는 액체는 분명 산성 물질이라고 생각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던 저는 이를 악물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 남자에게 손에 들고 있는 거 땅에 놓고 가라며 소리를 질렀죠. 그 남자는 알겠다는 듯이 바닥에 비커를 내려놓는 듯 하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 염산을 투척하더군요. 운동신경이 좋아서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고 천운이 따랐는지 남자가 투척한 염산은 저를 비맞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남자 턱을 가격했고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죠. 188cm, 98kg, 근육질 체격을 가진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 일반인들과 강도가 달랐습니다. 그 남자가 기절하자마자 곧바로 아파트로 들어가 마야를 데리고 아파트 밖으로 도망쳤죠. 그리고 바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도착해서 다시 아파트로 들어갔을 땐 그 남자는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바닷가 벽 일부가 누렇게 변색되고 정체불명의 누런 액체가 바닥을 뒤덮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정체불명의 액체는 고농도의 염산이었다고 하더군요. 아쉽게도 도망친 그 남자의 행방은 잡지 못했고 누가 저희를 향해 염산 테러를 사주한 건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사주한 사람들이 마야의 가족 중 누구라는 게 기정사실이었지만 심증만 존재하지 물증은 없어서 별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 이곳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는 사업을 접고 캐나다로 돌아갔죠. 마야도 저의 도움으로 함께 캐나다로 가게 되었고 저랑 마야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캐나다로 간 뒤 저와 마야의 연애는 별탈 없이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죠. 마야는 저랑 살면서 종교를 저와 같은 불교로 가지게 되었고 자유라는 가치를 얻고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 같은 선진국과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정말 섬뜩하더군요. 수년이 지나 이걸 쓰면서 그때를 다시 회상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꽤 지났지만 다시 생각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때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장난이라도 그런 곳에는 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0년 6월 말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나 흉가를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검색을 하다가 흉가 탐방을 하고 후기를 쓰는 카페를 찾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폐가나 흉가라고 불리는 곳들은 세꼼 설치와 CCTV 등 보안이 강화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직 입소문을 타지 않은 곳들은 비교적 보안이 허술해서 카페 멤버들끼리 조용히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카페 가입을 한다고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단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기본 조건은 카페 활동 기간이 1년은 넘어야 신청이 가능했죠. 체험단 모집을 하는 공지사항이 올라오면 신청을 해서 뽑혀야 들어갈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체험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퇴근 후 카페에 들러
매일 출석 체크도 하고 댓글도 달면서 체험단 모집 공고가 뜨길 기다렸죠. 카페에 가입하고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 모집 공고가 뜨길래 곧장 신청했습니다.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했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 체험단 발표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 카페 매니저분들이 저를 좋게 보셨는지 활동 기간이 부족하지만 출석 체크와 댓글 등 카페 활동이 우수해서 체험단에 뽑혔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공지사항에 나온 대로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를 카페 매니저에게 알려주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퇴근 후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카페 매니저에게 온 문자였는데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흉가에 방문한다고 참석 여부를 물어보는 문자였죠. 저는 무조건 참석한다고 답장을 보내고 컴퓨터를 하다가 그날 밤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흉가 체험날이 되었고 오전 10시까지 강원도 원주 시외 버스터미널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죠. 저는 초면이고 체험단 신입이라 늦으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어가자 체험단 회원들이 다 모였고 남자분 5명과 여자분 2명, 총 7명이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체험단 중 리더가 한 명 있었는데 알고 보니 카페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 형이 오늘 일정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일정은 1박 2일, 낮에는 숙소에서 쉬다가 저녁 11시쯤에 출발 예정이고 특히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를 신신당부하셨는데 평소 기가 약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예민한 경우는 흉가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군요. 다들 괜찮다고 했고 그 말을 끝으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봉산동 근처 민박집이었고 밤에 나가야 되니 낮잠을 좀 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긴장이 돼서 잠이 오질 않았죠. 그리고 2시쯤 회원들끼리 밥을 먹고 나서 배도 부르고 졸음이 쏟아지길래 잠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겁니다.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았고 흔히 말하는 가위 눌림에 당한 거였죠. 기분 나쁜 꿈을 꾸고 나서 눈을 뜨니 어느새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더군요. 마당으로 나가보니 다른 회원들은 개인 짐을 챙기고 있었고 매니저 형은 갖가지 장비를 챙기고 계시더군요. 심령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하던데 흉가에서 쓸 거라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가 돼서 체험단 사람들과 흉가로 출발했죠. 출발하면서 매니저 형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원주시 봉산동에 위치하는 폐가로 불린 곳인데 갑자기 흉가로 변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2013년도에 독거 생활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곳이었고 경찰에 따르면 사체의 부패가 심해 사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망자의 신원 또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낮에 기분 나쁜 꿈을 꾼 탓인지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 흉가에 도착했고 저희 7명은 흉가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개인 짐을 챙겼죠. 흉가는 2층으로 된 전원주택이었는데 혼자였다면 정말 무서웠겠지만 저 포함 7명이나 되니까 무섭다는 느낌은 딱히 없었습니다. 사건 사고 후에도 흉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문까지 열려 있었죠. 입소문이 나지 않은 곳이라 방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니저 형이 먼저 들어가 심령 장비들을 세팅하고 나머지 회원들과 저는 뒤늦게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매니저 형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잠깐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회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흉가 안에 이상한 냄새 나지 않냐고. 매니저 형 말을 듣고 나니 좀 이상한 냄새가 나긴 했습니다. 저도 흉가나 폐가에 들어갔을 때 썩은 나무 냄새나 간혹가다 음식물이 썩어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걸 보긴 했어도 이런 냄새는 처음 맡아본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동물 사체가 썩는 냄새, 아니 그것보다 더 심했었죠. 마스크를 꼈는데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이곳저곳을 살펴보다 빠져나왔고 마지막 인증사진을 찍으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체험단 회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웃으면서 이야기했고 숙소에서 회원들끼리 술 한잔하고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오전 강원도에서 출발해서 오후쯤에 집에 도착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감기에 걸린 건지 등골이 서늘하고 기분이 안 좋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도 못할 만큼 몸이 안 좋아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라고 하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흉가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더군요. 약을 먹고 잠이 들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가끔 악몽을 꾸고는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병명도 모른 채 앓게 되었고 어느 순간 갑자기 괜찮아지더군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연기가 빙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와 과로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카페 활동은 하지 않고 가끔 공포 라디오만 듣고 있네요. 저는 귀신이나 심령을 믿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는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건 흉가에서 맡았던 그 냄새입니다. 그날 그 집에서 코를 찌르던 냄새는 도대체 뭘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때는 5년 전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2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일이지만 용기 내어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2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들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커서 그런지 유독 남자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죠. 정말 자상하던 남자친구는 사귄 지 1년이 됐을 때쯤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항상 바쁘다고 둘러댔고 저를 만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에게 집착을 했던 제 잘못도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다투는 날이 잦아지고 너무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그때 남자친구에게 카톡 메시지가 오더군요. 지수야, 우리 권태기인 것 같은데 바람이나 쐬고 올래? 저는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주말이 찾아왔고 남자친구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던 중이었죠. 지수야, 준비됐나? 10분 후에 도착한다. 남자친구 전화를 받고서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남자친구 차가 보였고 저희는 울산 울주군으로 출발했습니다. 연애 초기 울주군에 있는 언양 불고기가 유명해서 남자친구와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그곳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했고 예약해둔 식당으로 가서 식사도 하고 근처 한옥 카페도 들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많이 지쳤다고 하더군요. 결국 서로 노력해보자 라고 결론 지었고 그날 1박 2일을 계획하고 왔지만 남자친구가 급히 일이 있다고 해서
저녁 11시쯤 집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가로등도 하나 없는 어두운 산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제 발밑에 이상한 물건이 굴러다니더군요. 처음 차를 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손을 뻗어 바닥에 있는 물건을 주웠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빨간색 립스틱이었고 새 제품이 아닌 누가 사용했던 물건이었죠.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보고는 그게 왜 거기 있지? 아, 맞다. 며칠 전에 사촌동생이 차에 탔는데 그때 떨어졌나 보네. 2년 동안 사귀면서 사촌동생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심지어 남자친구는 외동이라 차에 여자 물건이 떨어져 있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니 내 말 못 믿나? 그렇게 차 안에서 다투기 시작했고 화가 난 남자친구는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군요. 저도 화가 난 상태라서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붙잡을 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차를 타고 가버리더군요. 그 순간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섬뜩하게 무서웠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구불구불한 산길, 불 꺼진 카페, 문 닫은 식당, 그리고 시골길이라 그런지 차도 없더군요. 순간 뇌가 정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나 아니면 택시를 부를까 고민하던 중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운전하시는 분에게 여기 위치를 물어보기 위해서 다가오는 차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었죠. 잠시 후 학원차로 보이는 노란색 봉고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봉고차 창문을 열더니 젊은 남자분이 타고 있더군요. 아가씨, 여기서 뭐해요? 처음 본 사람에게 정확한 설명은 해주기가 좀 그래서 어쩌다 보니 길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길은 산길이라 택시 불러도 안 올 건데 큰 길까지 태워줄 테니까 타세요. 감사하지만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가려는데 아가씨 걱정 마세요. 저는 태권도장 운영하는데 애들 태워주고 집 가는 길이에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몇 번이나 괜찮다고 했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서 봉고차 뒷자리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는 순간 뭔가 실수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차 안에서 담배 찌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애들 태우는 차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순간 차를 세워달라고 했더니 이 아가씨가 사람 참 힘들게 하네 하면서 갓길에 차를 세워주더군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봉고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옆으로 밀면서 열리는 문이었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열리지가 않더군요. 그때 웃으면서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거 그냥 안 열려. 그 남자 말은 운전석에서 조작해야 열어진다고 하더군요. 저는 장난하지 말고 열어달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는 누가 뒤따라온다며 욕을 하면서 운전을 하더군요. 뒤를 쳐다봤더니 그 남자 말대로 차 한 대가 뒤따라오고 있었고 뒤따라오던 차는 제가 타고 있던 봉고차를 추월하더니 봉고차를 막아서고 그 자리에 정차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정말 다행히도 사고는 나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도망을 가는 겁니다. 봉고차를 가로막고 있던 승용차 주인이 다가와서는 봉고차 문을 열어주면서 괜찮냐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근방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가게 문을 닫고 마감을 하고 있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멀리서 노란색 봉고차 한 대가 서 있는 걸 보셨다고 하더군요. 유심히 봤던 이유가 그 봉고차는 같은 길목을 반복해서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굴 기다리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해요.
늦은 시간에 노란색 봉고차가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그 차에 타는 걸 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노란색 봉고차를 따라온 것이었죠. 봉고차 번호판을 유심히 보니까 숫자를 가려놔서 더더욱 수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게 됐고 알고 보니 노란색 봉고차는 도난 신고가 된 차량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란색 봉고차를 운전하던 남자는 제 남자친구의 지인이었고 남자친구가 시켜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 말은 그냥 헤어지는 건 화가 안 풀린다며 2번 다시 남자 못 만나게 겁을 주라며 이야기했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시나리오에 걸려든 거였죠. 그때 카페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너무 무섭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공중전화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연을 보내면서 그날의 사건을 생각하니까 꿈에 나올까봐 정말 섬뜩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때는 7년 전쯤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날은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대전역에서 출발해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는데 졸업하고 나서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가는 탓에 서로 연락이 뜸해졌죠. 시간이 흘러 친구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축하도 해줄 겸 얼굴이나 보자고 약속을 잡은 겁니다. 저는 평소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서울은 처음 가는 거였죠. 그렇게 대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까 취업 관련 교육을 받고 있어서 5시쯤 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저에게 자취방으로 들어가 먼저 쉬고 있으라고 했고 알겠다고 하고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친구가 살고 있는 자취방은 구이동 근처였는데 길도 잘 모르고 초행길이라 눈앞에 보이는 2번 출구로 빠져나왔죠. 그리고 구이동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을 검색하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몸이 불편한지 특이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다가와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제발 도와달라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여자는 배가 튀어나와 임산부로 보였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불편한 몸으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울면서 부탁을 할까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길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였죠. 저도 서울은 처음이고 이제 막 도착해서 지리를 모른다고 설명하니까 제 팔을 잡고서 근처에 보이는 공중전화로 끌고 가더군요. 끌려가면서 여자 손을 뿌리칠 수 있었지만 배가 부른 임산부라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여자치고 힘이 정말 강했죠. 그 여자는 공중전화로 가더니 기다려달라고 하고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전화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소리만 들으면 70대 정도로 느껴지는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죠. 할머니가 하는 말은 그 여자가 할머니 딸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길을 못 찾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부탁을 할 게 아니라 경찰 도움을 받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택시 타고 딸의 집까지만 데려다 주면 20만 원을 준다면서 울먹거리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직접 데려오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고동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뭔가에 홀렸는지 친구 만나려면 시간도 멀었고
이건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소를 물어봤죠. 할머니가 말한 주소는 구로구 가리봉동이라고 했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도착하면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죠. 저는 서울역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 그 여자를 태우고서 기사님께 가리봉동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께 여쭤보니 대략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셨고 예상보다 가까운 곳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기사님이 운전하면서 서울 사람 아니냐고 물으시길래 택시를 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했고 택시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할머니는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된다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타고 왔던 택시가 다시 제 앞으로 와서 정차를 하는 거였죠. 기사님이 창문을 열더니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서 빨리 차에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자분을 데리러 오기로 해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택시비 돌려줄 테니 얼른 타라고 다급하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제 팔을 잡더니 제가 택시에 타지 못하게 길을 막는 거였죠. 순간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힘으로 여자를 밀쳐내면서 택시에 탔고 기사님은 곧장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말을 꺼내시더군요. 아까 그 여자 임신한 거 아니라고 배 안에 고무로 된 공이 들어있었는데 못 봤냐면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를 내려주고 그냥 가려다가 기사님이 느낌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역 주변에서 두리번거리거나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내렸던 곳이 탈북자와 조선족들이 밀집해 있는 동네인데 타 지역 사람이 그쪽으로 가달라고 해서 의심스러웠다며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드리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할머니와 그 여자는 한패인 것 같고 할머니가 보내주겠다던 사람에게 납치를 당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섬뜩하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솔직하게 사례금 20만 원에 솔깃했고 임산부 여자도 너무 안 돼 보여서 도와주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조직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구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는 도와주기 전에 의심 먼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그날 택시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다가 큰 화를 입을 뻔한 사건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같은 길을 반복해서 돌아올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때는 9년 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는 주말마다 관광지를 찾아다니며 풍경 사진을 찍고 다녔죠. 풍경 사진을 촬영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취미였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하기 하루 전날 사진 촬영을 위해 관광지를 알아보던 중이었죠. 결국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하는 정암사라는 사찰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오전 10시쯤 정암사로 출발했죠. 강릉에서 정암사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삼척 톨게이트를 지나고 목적지가 5km 정도 남았을 때 시간을 봤더니 12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정암사에 들어가기 전에 밥을 먹고 가려고 주변을 검색하니까 근방에 고안역이라는 역이 있었고 고안역 주변에 음식점들이 꽤 많았습니다. 역 주변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다시 정암사로 출발했죠. 사방에는 울창한 나무가 있는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와 점점 가까워질 때 갑자기 제 차를 보고 뛰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였죠. 여자친구와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가는 길까지만 태워주면 안 되냐고 말하더라고요. 옆을 봤더니 어떤 여자가 서 있었고 어딜 가는지 모르겠는데 큰 배낭과 작은 짐들이 보였습니다. 남자 혼자였다면 거절을 했을 텐데 더운 날씨에 여자분 표정을 보니까 같은 여자로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죠. 결국 그 커플을 차에 태우고는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커플 중 남자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더군요. 혼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면서 일행은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솔직하게 대답을 해줬고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러다 남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건네주더군요. 그건 바카스였는데 태워줘서 고맙다며 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 이 정도는 받아도 될 것 같아서 고맙다고 했더니 그 남자는 바카스 뚜껑을 열어주면서 마시라고 하더군요. 저는 운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마신 다음에 이야기를 했고 그 남자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말투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외국인이냐고 물어봤더니 외국인은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오래 살아서 말투가 이런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암사까지 2km 정도 남았을 때 차 앞에 뭔가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그 자리에 정차했고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죠.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차에 올라탔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는 커플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 보였죠. 좀 전까지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새 싸웠나 싶어 저까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산짐승이 지나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다시 출발했죠. 잠시 후 정암사에 도착했고 뒤에 탄 커플에게 목적지까지 닿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는 거였죠.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짜증을 내니까 순간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커플 중 남자는 먼저 도로를 따라 올라가고 여자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였죠. 오늘 정말 운 좋은 거니까 다음부터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아무 대답 없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고서 넘기게 되었죠. 정암사에서 사진 촬영을 끝내고 오후 5시쯤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블랙박스에 충격이 감지되었다고 영상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있는데 좀 전에 산짐승이 지나갔을 때 영상이 녹화가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가 차에서 내렸을 때 그 커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녹화가 되어 있었는데 정말 섬뜩했습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이 혼자 온 것 같은데 그냥 죽여버리고 돈이나 뺏으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는 맨정신에는 위험하다며 바카스를 먼저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차 안에서 싸우고 있던 겁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곧장 차를 끌고 근처 지구대로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는데 여기 주변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태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일주일 전쯤 운전자가 사라지고 버려진 차가 발견된 사건도 일어났고 정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지구대에서 들었는데 조선족 일당이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하고서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혼자 운전하는 여성들만 노린다고 합니다. 순찰을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려 난감하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무섭더군요. 힘들게 집으로 도착해서 생각이 들었는데
차 안에 있던 여자가 저를 죽이자고 동의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받은 바카스를 증거 물품이라고 경찰에게 주고 왔는데 아무 의심 없이 그걸 마셨더라면 정말 위험해졌을 거라 생각이 들었죠. 이 일을 겪고 나서 모르는 사람은 차에 절대 태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정체가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함사 가는 길 히치하이킹하는 커플을 보신다면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